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병전쟁의 흐름 중에서 1907년에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되고, 특히 이제 1907년 고종의 퇴위와 그다음에 7월 31일 날 조선 군대 해산 이후에 8월 이후에 거의 전국적인 어떤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고 정점에 달하는 부분이 이 1907년 12월 말에 전국에서 모인 의병 1만 명이 경기도 양주 지방에 집결해서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허위를 그 밑에 군사장으로 이렇게 정해서 서울 진격 작전을 실시합니다. 이 작전이 결국 이제 그 일본에 하여튼 노출되게 되고, 나름대로 중요한 것은 이제 수행 과정 속에서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총대장이었던 이인영의 아버지가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나름대로 의병들이 그 해산되게 되면서 이제 진압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907년 군대 해산 이후에 1908년과 9년의 의병이 가장 정점에 다르게 되자, 일본이 조선에 있는 군대 갖고 진압을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 본토에서 정규군 2개 사단을 보내가지고 대규모 토벌작전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작전 명칭도 남한 대토벌작전. 이거 1909년 2월에 거의 초토화 방식의 그 남한 대토벌작전을 수행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전라도 일대를 대대적인 사륙과 방화, 약탈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일본군의 공사관 기록에, 경무의 조사서에 보면은 1907년 8월부터 1909년 11월까지 2년 동안에 그들의 소위 이제 전쟁을 수행하면서의 어떤 전과겠죠. 전과, 이룬 성과의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들이 죽인 의병의 어떤 수가 16,700명이었고, 그러니까 죽은 의병 양수가 그렇게 됐고, 부상자가 36,000명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2년간의 전투에서 약 한 5-6만 명이 살해되거나 하여튼 부상당하는 그런 형태의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910년이 되면서 당시의 의병의 흐름들이 여기 있다시피 1910년에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147회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이제 국내에서 활동했던 의병들이 일본군의 소위 근대적 무기와 그 일본군의 어떤 전투에 이겨내지 못하게 되자 소위 만주 독립군 기지론을 내세우면서 만주로 대대적으로 이전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실시하면서 국내의 전투는 좀 약화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주적군은 남만주와 연해주 등으로 독립운동의 어떤 근거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의병들이 나중에 준비와 실력을 키워가지고 다시 일본군과 이제 전투를 벌인다, 이런 이제 전술을 채택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1909년에 일본이 남한 대토벌 작전을 실시하면서 이제 체포된 의병들을
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처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니네 일본에 저항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게 이제 서양의 언론인이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책에 실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의병장. 이 당시에는 1909년 이후에 의병들에게 이제 공지를 하면서 만주와 혹은 이제 사할린 등으로 기지를 이전해서 이제 나름대로 독립을 준비하는 독립 기지론을 내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뭐 전국 방방곡곡에 다 소식이 이제 전달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최응원이라는 의병은 국내에서 1910년대 끝까지 저항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체포된 것이 1915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의병장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1910년대에 무단 통치를 실시하게 되는, 그러니까 헌병 경찰과 그다음에 교사들도 다 칼 차고 학생들에게 교단에서 갇히게 되는 그 배경은 의병들의 저항이 계속 국내에서도 아직 계속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무단 통치를 실시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의병장인 최응원이 이제 최응원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의병전쟁의 이제 특징과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주도 세력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1895년 을사의병과 1895년 을미의병과 두 번째 단계인 1905년의 을사의병 때는 주로 의병장들이 다 유생층들이었어요. 그러나 1907년에 세 번째 단계의 정미의병 단계에는 의병장들이 점차 평민들이 주도층으로 부상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2단계인 을사의병과 제3단계인 정미의병에서 의병전쟁의 수행 과정에서 의병 내에서는, 부대 내에서는 여전히 봉건적인 신분 질서가 강조되고 있었고, 유생 세력이 지닌 사회 발전에 대한 전망은 당시에 주력군인 농민들이 전쟁을 행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사회에 대한 전망이 달랐어요. 즉 유생들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사회는 다시 전제왕조적인 어떤 사회였지만은, 당시의 주력군인 농민들이 이루고자 하는 사회는 전제왕조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그들이 싸우고자 하는 목적이 좀 달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실질적인 전투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크게 변하게 되었다. 실제 전투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유생들은 점차 투쟁 대열에서 탈락하게 하고, 반면에 주의 능력을 갖춘 평민 의병장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농민 중심의 의병 투쟁이 강한 힘을 가지고 확대되어 가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1907년 군대 해산 이후에 급속하게 심화되어서 그 후 의병 투쟁의 중심이 유생들의 손을 떠나서 농민을 중심으로 한 그런 민중운동의 성격으로 이제 전화되게 되었다,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의병 투쟁의 전개는 주로 농민들, 평민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제 의병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일본 경찰의 자료예요.
1907년 군대 해산 이후에 활약한 의병장 가운데 양반과 유생 출신들은 25%에 불과했고, 즉 일본 경찰의 어떤 자료에 보면은 각 지역에서 의병들이 일어나는데 그 의병장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합니다. 거기 보면 4분의 1 정도만 양반과 유생층이었고, 나머지들이 다, 나머지 의병장들은 농민이나 노동자나 군인이나 포수, 이런 사람들이 의병장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평민 출신 의병장 중에서 활약이 드러났던 층들이 전라도 지방의 이 전해산이라든지 심남일, 강무경, 안개용, 이 안개용은 실제로 출신이 천민이었어요. 그래서 별칭도 안개용이는 동소산 머슴새 라는 이제 별명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전몽준이가 나름대로 당시에 뭐 녹두 장군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안경이도 전라도 지방에 굉장히 하여튼 열심히 싸웠던 그 평민 출신 의병장입니다. 그러니까 머슴 출신이죠. 경북 지방에는 신돌석, 함경도 지방에서는 광산 노동자 출신의 홍범도, 다음에 황해 경기도 지방에서는 김수민, 이런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평민 출신 의병장입니다. 그들은 농민 속의 근거지를 확보하면서 소규모 부대에 의한 유격전을 전개하면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그런 층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 홍범도입니다. 홍범도는 아까 얘기했지 함경도의 광산 노동자 출신인데요. 이 시기에 1907년 이후에 뛰어난 의병장으로 활약을 했고, 1910년에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합병을 하게 되자, 병탄하게 되자 이 홍범도는 만주로 가가지고 독립군을 양성합니다. 그래서 1920년에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서 큰 성과를 얻어요. 그게 이제 1920년에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그 한편은 김자진이 이끄는 청산리 전투와 아울러서 큰 일본군에게 대대적인 큰 타격을 주게 되는 그런 성과를 이룹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이제 그것에 안가품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주에 대대적으로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조선인 불악을 완전히 이제 초토화시키는 그런 이제 작전을 행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홍범도는 나중에 사할린으로 갔다가 1937년에 스탈린 그 당시에 조선인 이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제 조선인을 이끄는 그런 형태로 해서 당시에 러시아에 의해서 뭐 이제 훈장도 받고 이렇게 해서 1943년에 카자흐스탄에서 죽죠. 이런 이제 대표적인 당시의 뭐 의병장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병들은 이것이 이제 자료 2페이지에 있는 이제 1906년, 7년, 특히 이제 7년에 대대적인 전국 방방곡곡에서 의병들이 일어나면서 의병을 일으키는 선언문입니다. 선언문인데 이것은 이제 1907년 1월에 13도의 유생의 대표들, 그러니까 제2차 을사의병의 단계죠. 의병의 대표들이 당시에 전국적으로 의병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선언서를 작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삼가 알린다 해서 일본군이 이제 우리 영토를 강탈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가 전국에서 다 일어나서 의병을 이제 행사하는 의병 전쟁을 일으켜야 되지 않냐, 이런 어떤 요구를 들게 되고,
세 번째는 요것은 1907년 말에 이 마지막 의병장이었던 1915년 체포되었던 최영원이가 1908년 5월에 의병을 일으키면서 그가 내세운 선언문입니다. 보국 창의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의로움을 일으켜야 하는, 의병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선언문이죠. 그래서 대한보국 창의장은,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키는 그런 장군으로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삼가 우리 동포에 공한다 하면서 의병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대의명분을 선언서로 이렇게 작성하게 되죠.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 단군 이래로 우리가 조선을 잘 지켜왔는데 지금 1905년에 이렇게 외교권과 재정권을 빼앗기고 또 1907년에 왕위를 이렇게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왕위가 이제 찬탈되면서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보고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2천만 동포들이 그런 것을 부당하게 여기면은 나름대로 이것에 의해서 다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여기 전국 방방곡곡에서 의병무뿐만 아니라 우리 동포들이 함께 응할 것이다. 이에 동포에게 상가 고하노니 이 의병을 일으키는 것을 함께 도와 호응해 준다면은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선언문을 작성하고 이것이 의병부대, 그 최영원 부대가 지켜야 할 그런 나름대로 강령이에요. 그래서 군용물자를 은닉한 자는 외적과 마찬가지로 참수한다. 우리 군진을 엿보고 외적에게 보고한 자는 즉시 참수한다. 의병을 빙자하고 백성의 재물을 약탈한 자는 즉시 참수한다. 장수의 명령을 쫓지 않는 자는 즉시 참수는 목을 베는 거죠. 심지어 술을 먹고 떠들거나 예를 잃은 자는 즉시 참수한다. 그래서 엄격한 군율을 이렇게 이제 강령으로 이렇게 채택을 해가지고 의병의 소위 군율을 이제 지켜가려고 했던 그런 형태고요. 요거는 아까 사진을 찍었던 영국의 언론인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진뿐만 아니라 일본이 1909년에 남한 대토벌 작전에 의해서 어떻게 조선인들을 이제 학살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기록한 견문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의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이제 책에 실려 있는 글이에요. 그 맥켄지가 이렇게 해서 이제 실려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인이 자기가 그 본 상황을 이제 그 맥켄지에게 하소연한 것을 이 사람이 듣고서 자기가 이제 책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상황을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여기에 그 당시에 일본군이 의병들이 일하는데 의병들이 이러한 지역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의병이 옮겨갔는데 일본군들이 와가지고 그 남아있는 마을과 집들을 다 불살르는 어떤 내용, 그리고 노인이 이제 자기가 살려달라고 하는 내용을 일본군이 그걸 처참하게 했던 짓밟고 집과 사람을 이제 살육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다 이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맥켄지가 의병 전쟁에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그 당시에 이제 살해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적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의병 전쟁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905년서부터 1910년까지의 이 의병 전쟁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1894년 갑오농민 전쟁과
그 다음에 1896년서부터 1905년까지 이제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대한제국의 민중운동, 즉 영학당, 동학당, 남학당, 활빈당의 어떤 그런 이제 흐름들을 계승하면서 전개된 국권 회복운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의병전쟁은 일본의 식민지화 정책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조선 병합을 상당 기간 저지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의 민족해방운동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병 전쟁이 이렇게 전국에서 한 300개 군 정도에서 일어났던 의병 전쟁이 왜 실패했느냐? 실패한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제일 중요한 원인은 첫 번째는 일본군의 막강한 화력, 근대적인 화력을 조선인 의병들이 그 조총만을 갖고 있던 조선인 의병들이 당해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인은 제일 중요한 원인은 일본군의 막강한 화력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원인인데, 그렇지만은 내부적으로도 일정한 좀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의병부대는 계급적 입장이 상충되는 이념과 구성원들이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의병장인 유생층과 의병부대의 구성원이었던 농민들이 싸워가면서 그들이 사회 발전에 대한 전망과 개혁에 대한 전망이 달랐다. 의병장인 유생층들은 다시 봉건적 사회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 신 반면에 농민들은 봉건적 사회 체제를 국고하면서 새로운 근대 사회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과정에서 통일적인 역량으로 결집되기는 어려웠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실제 싸움의 과정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요 다의 의병부대 내에서는 여전히 봉건적인 신분 질서가 강조가 됩니다. 즉 유생층인 의병장들은 부대 내에서 봉건적인 신분 질서를 강조해서 만약 평민이 양반보다 더 잘 싸우면은 이 평민은 몰아내요. 양반층으로서 유생장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 인식이 의병장으로서 양반층이 더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되면서 의병부대를 지도하는 그 지도자로서 그렇게 인식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만약 평민이 더 잘 싸우면 이 사람은 이제 소외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당시에 이 의병장으로서 유생층들이 갖고 있었던 소위 인식상의 한계, 사상상의 한계가 있었다. 그게 뭐냐? 예를 들면 아까 1907년 12월에 13도 연합 의병부대가 경기도 양주 지방에 모여가지고 1만여 명이 모여서 서울을 진공하려고 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13도 연합 의병부대를 편성하는데 이 당시에 평민 출신의 의병장들도 이 전국에서 하면서 우리 합류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평민 출신의 의병장들은 니네가 평민인 주제에 어떻게 여기를 참여하냐 라고 해서 이제 일정하게 이제 거부를 하게 돼요. 또 중요한 부분은 서울 진공작전을 눈앞에 두고서,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일본군의 어떤 이제 진압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의병 총대장인 이인영이가 마침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 당시에 주작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죽는데, 부모가 죽는데 거기에 소위 임종을 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임종하지 않으면 불효자가 되는 거죠. 불효를 하는 주제에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즉 유학의 입장에서는 수신제가 연후해야 치국 평천할 수 있다. 불효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의명분을 내걸고 어떻게 싸움을 이루느냐 해가지고 이인영이가 이 총대장으로서 이 군대 해산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당시에 유학자 층인 의병장이 갖고 있던 인식상의 어떤 한계가 있었고, 일본군은 그것을 또 한편으로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의병장이 누구냐 이런 것을 파악해서 예를 들면 의병장의 아버지를 인질로 잡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의병장이 예를 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항복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나름대로의 이제 작전을 그러니까 의병장으로서 유생층들이 갖고 있는 인식상의 어떤 한계, 즉 봉건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이제 위계질서 신문제의 어떤 그런 한계를 일본군이 이용하기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의병들이 전국에서 300개 군에서 일어나긴 했지만은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인식상의 어떤 한계에서 적극적으로 일본과 전투를 벌인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자체 내의 한계도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부분은 이제 당시에 근대적인 지식인들인 계몽운동가들이 의병 운동에 대해서, 의병 전쟁에 대해서 그들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련한 짓, 우둔한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설이 1907년에 이제 의병이 군대 해산 이후에 전국적으로 이제 의병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이 황성신문에 의병 제군에게 경고한다 라고 하는 논설을 발표합니다. 그게 유인물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여러분들에게 이거 소개했습니다. 10회 유인물의 10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황성신문의 1907년 9월 25일자 사설이에요. 그 제목도 의병 제군에게 경고한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 부분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그 당시에 근대적인 지식인인 계몽운동가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글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국군이 불행하고 민정이 격울하여 의병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대개 의병의 의라고 하는 것은 어찌든지 의리를 주장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의병 제군들이 귀중한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한층 더 뜨거운 피를 격발하여 의로운 깃발을 내거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충성과 의리의 그런 피맺힘에서 나온 것이다. 어찌 좁은 땅에서 병기를 희롱하며 도적질을 하고자 함인가. 그러니까 의병을 일으킨 명분은 니는 옳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군들은 생각해보라. 저 의병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 동시에 또 저 교활한 도적배와 또 옛날에 브랑파라코우 이 못된 무리들이 때가 왔다고 하면서 의병을 모친하는 자 역시 적지 않다. 의병을 그들이 의병이라고 칭한다. 이러한 무리들은 이르는 곳마다 만행 폭고만 자행할 뿐이요 한 줌에 애국하는 정성이 있으리요. 이러한 무리는 오히려 의병에게 누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욕을 불러들이는 자이니 이들은 폭도이면서 비류다. 즉 오랑캐들이다. 이렇게 근대적인 지식인들인 계몽운동가들이 니네들이 일으킨 명분은 옳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무력으로 일본과 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근대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냐? 그들의 결론은 뭐냐면은 이들은 이제 소위 교육과 언론과 산업진흥을 통해 가지고
힘을 키우고 그래서 국가를 자강하게 해서 그래서 나름대로